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잡으려고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그 바닥을 확인했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왜 검찰은 숫자를 조작하고 녹취록까지 손을 대가며 대장동 개발의 배임 액수를 부풀려야만 했을까요? 또 유동규가 빌린 개인빚 3억이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자금으로 둔갑한 건지 오늘 매불쇼에서 낱낱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박범계 의원이 직접 출연해 조폭 박철민의 편지에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경위에 대해 해명을 했는데요. 대장동 조작의 결정적 증거가 쏟아진 충격의 현장부터 바로 확인하시죠. 대장동 관련한 이야기가 다뤄졌는데요. 네. 문재인 정부 때 대장동 관련 수사를 검찰에서 했습니다. 네. 그때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내용이 전혀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로 윤석열 정부로 딱 바뀌고 수사팀을 그냥 다 바꿔버립니다. 네. 그래서 1차 수사팀, 2차 수사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예. 왜 2차 수사팀으로 바꿨냐?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여기까지 제 의견이 아니고요. 1기 수사팀을 이끌었던 김태훈 현 대전고검장 이야기입니다. 어제 국회에 나와서도 관련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그 부분 여러분과 함께 이어폰을 착용해 주시고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장동 1기 수사팀은 나름 열과 성의를 다해서 4, 5개월 만에 그 배임과 관련된 주요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사실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라면 주요한 수사팀을 남기는 게 그동안의 권찰의 관행이었습니다. 왜냐 그 수사가 크게 잘못된 것이 없고 그 수사 자체가 문제가 없다라면 이 수사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방향을 틀 것이 아니라면 저는 수사팀을 그렇게 변경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오늘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오기 전까지 얼마 전에 있었던 판결문을 읽고 왔습니다. 2기 수사팀에서 중요하게 수사 방향을 틀어서 변경한 부분이 있는데요. 수사 주체를 크게 변경했습니다. 1기 수사팀에서는 거의 증거가 없어서 그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까지 생각했던 성남시장을 공범으로 당당히 집어넣고 배임과 관련된 내용도 굉장히 확장했습니다. 특정 정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 그 프레임에 맞춰서 그게 굉장히 천문학적으로 있었던 범행이고 그런 내용으로 배임과 관련된 내용을 기존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의 원칙과 판결의 기준을 벗어나서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을 확장한 것으로 하여튼 판단을 했는데 그와 관련한 1심 재판 선고 결과에서는 이 기소팀에서 그런 변경 내용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그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깔끔하네. 깔끔하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2기 수사팀이 기소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대체로 다 무죄를 판결을 한 거였던 네, 겁니다. 네. 그래서 항소 포기했고 항소 포기로 지랄지랄 했잖아. 아, 맞아요. 그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혹시 뭐 첨언할 부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 깔끔합니다. 저도 첨언을 좀 하나. 아, 예. 네. 김태훈 고검장이 기존의 판례의 기준과 원칙을 벗어나서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기존 판례가 뭐냐면 이렇게 이재명 시장님처럼 공공이익을 5,700억 환수를 했잖아요. 네. 그럼 민간업자에게 어느 정도 이익이 돌아갔다 하더라도 이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배임죄가 안 된다라고 하는 판결문이 있어요. 그런 판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판례가 김태훈 있어. 고검장은 그걸 안 것 같아요. 근데 이기는 아마 이기도 알았을 텐데 저도 알고 있으니까 그걸 갖다 그냥 묻어두고 기소를 한 거다라고 이렇게 그 애둘러서 표현을 한 겁니다. 아, 그 얘기군요. 네. 아, 그게 들어있습니다. 첨언하자면 지금 네. 특정 정당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배임죄를 확장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배임죄를 어떤 식으로 확장했냐면 배임 액수가 민간업자들 최초 기소할 때 배임 액수하고 나중에 이재명 정진상 기소하면서 취한 배임 액수하고 달라요. 처음엔 651억이었어요. 650. 나중에 4,895억 막 이렇게 가잖아요. 아,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 택지 개발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택지 분양만 하면 끝나요 원래 이 사업은. 근데 민간 사업자들이 거기 아파트 분양 사업도 했어요. 네. 거기서 얻은 이익이 한 3천억 돼요. 3,600억? 근데 그것까지 다 택지 개발 수익으로 포함을 시키고 아. 심지어 거기서 이자 비용 무슨 뭐 판매비 이런 게 한 3천억 가까이 되는데 그거는 또 뺐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엄청나게 부풀려진 거예요. 아, 비용은 빼고. 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수익금이 9,600억이 넘고 아. 거기에서 하나 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그 이익의 70%는 가져갔어야 한다.
그 70%라는 기준은 어디에도 없는 기준이야. 검찰이 자의적으로 상상으로 만들어냈어. 네, 네. 그렇게 해놓고 그 차액 한 5천억이 배임이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 확장을 한 거예요, 실제로. 법원에서도 인정이 안 됐어요, 이건. 배임이라는 게 이게 확정이 되려면 사실은 금액이 확정돼야 되는데 이게 부동산 상황이 좋아가지고 땅값이 올라서 이렇게 이득을 본 것을 그렇죠. 그 당시 인허가 할 때 미리 예측하고 다 환수했어야 된다. 이게 바로 검찰의 논리고 만약에 오케이. 이 땅값이 떨어져서 낮춰졌다. 그러면 배임이 아니고 땅값이 오르면 배임이고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불확실한 상황에 지금 이 사건을 맡겨놓고 기소를 한 겁니다. 그 너무 얘기를 좋아. 지금 김태훈 고검장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야, 검사장이 하고 있는 깔끔하다. 거고. 진짜. 고맙습니다. 예. 세 분 같이 다니세요, 항상. 됐어. 이제 깔끔하다. 중복되는 이야기 없이 탁탁탁. 됐습니다. 자, 요 이제 됐죠. 자, 이기 수사팀은 대장동 업자들을 회유와 협박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으로 연결시키는 고리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이기에서. 예, 이기 수사팀이 그런 과정 속에서 남욱의 배를 가른다 뭐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야. 됐죠? 네. 자, 그래서 남욱이 어제 나왔거든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남욱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남욱이 이것과 관련해서 답을 한 게 있는데요. 그 장면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전체 구치감 숫자가 55개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정인이 혼자 유일하게 55개 중에 한 개의 방을 쓰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검사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밤에 하셔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거의 밤을 샜습니다. 그거에 언론에 알려진 정일권 부장검사한테서 들었던 그 말 때문에 잠을 못 자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일권 부장께서 본인이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 우리의 이제 그게 권한이다. 그러면서 애들 사진 보여주셨고 애들 봐야 하지 않겠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 그다음에 마지막 얘기가 우리 목표는 하나다. 내려가서 잘 생각해 봐라. 그 목표는 하나다라고 검사가 말을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건이 재수사가 이루어진 이유는 그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거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대장동 사건은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이재명 대통령은 기소가 되셨을 겁니다. 2차 조사를 하면서 다 이거 이재명이 시켰지. 거의 조서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저한테도 이거 이재명이 시킨 거 아니냐. 잘 모른다. 시장이니까 시켰겠지. 그러지 않았겠냐.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는 마지막엔 이제 거짓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됐죠. 예. 네. 자, 그러면 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사를 조작했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바로 유동규입니다. 네. 이 유동규가 철거업자에게 빌린 3억의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유동규가 네. 하도 그 독촉을 하니까 네. 자기가 빌린 게 있어. 그러니까 이 유동규가 남욱한테 이 3억을 빨리 좀 나 상황이 이러니까 이거 못 갚으면 나도 이 자리를 유지 못해. 그럼 너네 사업도 내가 못 도와줘. 네. 라고 해서 남욱으로부터 3억을 받아서 유동규가 철거업자에게 3억을 갚습니다. 갚아요. 예. 실제로. 예. 돈의 이동이 요거예요. 예, 진실은. 그런데 이 돈을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정진상 실장 그리고 김용에게 건네줬다고 둔갑을 시켜버립니다. 됐죠? 네. 자, 1기 수사팀에서 수사할 때 남욱이 이 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2021년 10월 18일 신문조서 소개해 주시죠. 네, 질문이 이렇게 합니다. 유동규가 3억 원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물었더니 남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업자에게 3억 원을 빌렸는데 그것을 갚지 않으면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유동규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생각에 저도 응하게 되었습니다. 됐죠? 네. 맞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남욱하고 같이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개발업자들도 이것과
같이 진술을 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정재창 이름은 좀 기억을 해두세요. 네, 정재창 자수서. 저는 과거 정영학, 남욱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사업이 진행 중이던 2012년경 사이에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를 만났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남욱 변호사는 저와 정영학에게 유동규가 업자에게 3억 원을 빌렸는데 이에 대한 반환을 요청받아 힘들다고 한다. 유동규로부터 3억 원을 마련해 줄 수 있는지 부탁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결이지? 네. 그 정민영도 다 정민영. 똑같아. 예. 같은 결이야. 네. 그리고 유동규에게 3억을 빌려주고 유동규로부터 3억을 다시 받았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철거업자 있지. 그렇죠. 그 철거업자도 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네, 강철호라는 사람인데요. 네. 뭐라고 진술했냐? 유동규가 리모델링을 위한 철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해서 유동규에게 3억 원을 주었습니다. 성남시청 철공사를 주겠다고 한 적이 있으나 이 말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유동규에게 준 3억 원을 다 돌려받았고 저와 유동규가 3억 원이 반환 끝났다는 확인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됐지? 정진상 김용익이 안 간 게 팩트제. 네. 그리고 이 철거업자가 이번에 국회에도 나왔어요. 국회에서도 또 같은 발언을 합니다. 예. 그거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거 진술서 보니까 리모델링을 위해서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유동구에게 3억을 줬고 오늘 나오기로 했던 이민원 등의 돈과 저희 돈을 몰아서 3억 원을 만들어줬다. 그리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에 찾아가서 독촉을 했고 결국 돈을 돌려받겠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3억을 다 돌려받았다라고 진술하셨는데 이 구체적 내용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유동규한테 3억을 빌려줬습니까? 리모델링 조합장을 할 때 제가 3억을 제가 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그 자기 직을 걸고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빨리 돈을 줘야 된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돈을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와 이거 자, 너무 일관되지. 예. 전혀 빈틈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검사들이 남욱을 뭐 배를 가른다 그러고 협박하고 압박하고 주변인들을 엄청 또 많이 털었더만. 남욱 주변인들 텁니다. 예. 그래서 남욱의 진술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럼 남욱의 진술이 3번에 걸쳐서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처음 진술 아까 봤던 거 다시 한번 또 봅니다. 네. 자 이거 보면은 아까 맞죠? 이렇게 네. 했죠? 그런데 이제 막 배 가르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 13일에 남욱의 진술이 바뀝니다. 예. 유동규는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돈을 요구했냐라고 물어보자 형들하고 사용하려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로 바뀌고 형들은 누구를 의미하냐 물어보니 정진상 김용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물론 남욱은 이 진술도 이제 다시 바로 잡습니다. 예, 그거까지만 한번 볼까요? 2025년 9월 19일 법정 진술로 유동규가 정진상과 김용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것은 2013년 당시가 아니라 2022년 이후 수사 과정에서 검사를 통해 그렇지. 다 처음 들은 사실이다. 빈틈이 없죠. 예. 자, 이제 너무 빈틈이 없으신데요. 깔끔하죠? 저희가 준비한 것을 이렇게 어떻게 다 소화를 하셨는지. 야 대단하십니다. 이보다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야.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이해하면 끝난 겁니다. 끝난 거야. 제가 이해하면 박상 끝난 이해하면 거야. 끝나. 이게 좋아. 저희가 철거업자나 고철업자한테 좀 집중을 했던 게 사실은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성남시에서 근무했던 분들의 약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약간 어깨 분들이 그 유동규가 근무하는 곳에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행패를 부린 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소문을 타고 가보니까 이게 철거업계랑 고철업계 이쪽 사람들이고 거기서 아마 유동규한테 돈을 줬을 것이다. 이런 소문이 사실은 있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정말 백방수소문하다가 드디어 이제 고철업자 그 담당자를 찾아서 이 진술을 받아냈게 된 거고 사실은 이 남욱 진술이나 주변인들 진술 모두도 처음에는 다 업자들한테 돈을 빌렸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녹취록을 잘 들어보면 유동규가 돈을 달라라고 정말 닥달을 합니다. 맞아요. 닥달하고 맞아요. 그걸 남욱이 뭐 저런 놈이 다 있냐고까지 맞아요. 할 정도로 막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뇌물을 받는 입장에서는 약간 뒷짐 주고 한번 너 성의 좀 보여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거를 이제 형들 갖다 줄 거였으면 전혀 그래 닥달할 필요가 없었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유동규가 잠깐 뭐 화면에도 보였지만 그
철거업자나 고철업자 분들에게 좀 압박을 받고 있지 않았을까 저희가 그렇게 이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빈틈이 없잖아. 그러네. 요거 하나만 그 남욱 씨가 진술을 변경하게 된 게 근데 수원 대북송금 사건처럼 검찰청 같은 방에다가 유동규와 남욱을 몰아놓고 유동규가 남욱한테 계속 너 내가 옛날에 얘기했는데 너 들었잖아. 왜 지금 모른 척하냐. 이렇게 계속 압박을 했답니다. 네. 그 유동규는 그 대가로 자기가 뇌물 받은 것을 검찰이 덮어주고 예컨대 돈이 흘러가는 통로로만 전달자로만 싹 이제 형이 그러니까 이놈들이 가능지가 보면은 된 거죠. 우리가 지금 대북송금도 다뤘고 대장동도 다루잖아요. 네. 검사들이 뭐 그동안에 수사 잘한다고 뭐 그랬잖아. 얘네들은 나름대로 매뉴얼이 있는 것 같아. 이게 구조가 너무 똑같아요. 진술 세미나 비슷합니다. 네. 한 방에 뭐 이게 모든 사건마다 똑같죠. 지금 뭐 쌍방울 사건도 그렇고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지금 서해 피격 사건도 그렇고 똑같아. 완전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스템화돼 있는 것 같아요. 시스템 이게 이제 내가 매뉴얼화 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조작 수사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결정적 증거로 활용됐던 게 이제 정영학 녹취록입니다. 이건 뭐 다들 아시죠? 그런데 정영학 녹취록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하거든요. 그 방대한 녹취록을 봐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줄도 나오질 않아요. 이거는 뭐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겁니다. 녹취록이 존재하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조작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을 지어버립니다. 개발업자 아까 정재창 내가 이름 기억해두라고 했지. 예. 업자 이름이야 정재창. 네. 개발업자 정재창을 정진상 실장님으로 둔갑을 시켜버립니다. 우리가 이거 많이 다뤘었죠. 맞아요. 자 어떻게 둔갑을 시켰는지 우리가 많이 다뤘던 그 녹취록을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먼저 남욱이 원래 정의학 버전의 녹취록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인상을 빡 얼굴이 빨개 갖고 들어와요. 그래 갖고 한 잠깐 이야기하고 있다가 그냥 좀 없었던 일처럼 하더니 이제 재창이 형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이게 원래 있던 녹취록입니다. 재창이 형. 근데 이걸 정재창. 검찰에서 녹취록을 바꿉니다. 남욱이 이렇게 그랬더니 인상을 퍽 얼굴이 빨개 갖고 들어와요. 그럼 정의학이 예라고 얘기하고 남욱이 그래 갖고 한 잠깐 이야기하고 있다가 그냥 뭐 없는 그냥 없었던 일처럼 했더니 야 이게 제대로 읽으려야 돼. 아니 무슨 연기 오디션 나 오셨어요? 진짜. 그랬더니 정의가 예라고 얘기해. 연기 오디션이냐 이게 왜 기억이 살았어. 그러니까 남욱이 이때 이게 이 얘기예요. 남욱이 이제 실장님 얘기를 꺼내더라고요라고 하면서 이름을 바꿉니다. 그렇습니다. 왜냐 정진상 실장으로 연결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어제 이거 재밌었어요. 어제 대장동 2기 검사들이 국회에 나왔는데 2기 검사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놈들이지 그들에게 듣기 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너네가 직접 한번 들어보고 듣기 평가 얘기해봐라. 나 이거 진짜 재밌더라고. 나는 진짜 궁금했어. 이게 녹취가 있잖아. 우리도 많이 들었잖아. 맞아요. 요거를 딱 띄워주고 너네 어떻게 들리냐 했을 때 나는 얘네들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진짜 궁금했어. 진짜 그냥 철면피로 아이씨 그냥 실장으로 밀어버릴까? 이럴까? 김은혜처럼 밀어버릴까?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재창이 형으로 들린다라고 할까? 나 이거 궁금했어요. 네. 검사들의 선택은 함께 보시죠. 우리 대장동 검사들 다 나와줘 보세요 한번. 잠깐 얘기 나고 있다가 그냥 좀 뭐 그냥 없었던 일처럼 하더니 이제 재창이 형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네, 전주환지검장님. 이게 실장님으로 과연? 들립니까? 뭐로 들립니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일단 뭐로 들리냐고요? 지금 그 재창형으로 들립니다. 대통령으로 들린 하지만 녹취록 그 작성 과정에 검사들이 관여한 것은 아닙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바이든인지 날리문인지 그거 갖고도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기서 얘기한다고. 진짜 말도 안 돼. 어떻게 합니까? 검사들은 진짜 심각합니다. 바이든 날리면 가져와 버리네. 그러니까 아니 강백 씨는 정말 나쁜 놈입니다. 왜냐하면 정재창 씨가 이제 같은 업자라고 했잖아요. 원래 이 사람이 골프를 잘 쳐서 대장동 사업 초기에 근데 유동규라든가 최웅길 성남시 의회 의장 했던 사람
로비를 하는데 이 사람이 골프를 치면서 돈을 많이 잃어줍니다. 재창이 잃을 형이 사람이 네, 아니에요. 재창이 아마 형이. 챔피언을 몇 번 한 사람이에요. 아, 재창이 형이 일부러 잃어주는 거예요. 잃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재창이가 이 대장동 업자들의 비리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욱이라든가 정영아 이런 사람들한테 야 내가 불면 다 감옥 가는 거 알지 그러면서 돈을 뜯어냅니다. 근데 그게 60억을 받고 나중에 30억을 더 요구하고 합의서 같은 걸 쓰는데 그게 아마 120억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아무튼 100억이 훨씬 넘습니다. 근데 이게 정영아이가 하도 시달리니까 그 특경 공갈로 고소를 해요. 정재창을. 그랬어요. 네, 근데 그게 2023년인가 그런데 그래서 경기 남부청에서 정재창을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는데 네. 이거를 그러니까 다시 보안 수사를 요구하면서 기각을 시킨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 누구예요? 강백신. 와. 이놈의 강백신이에요. 정재창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켰죠. 그래서 본인들은 처음에 보안 수사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장을 그다음에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2023년 6월경이거든요. 2년 6개월 동안 정재창에 대해서 아무런 결정을 안 내립니다. 그 강백신 그놈은 재창이 형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네.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알고 있어요. 이 녹취록에 재창이 형이 있다는 거를 모르는 놈이 아니에요. 이거 대박이다. 방송에서 자꾸 놈이라고 했으면 네네. 열받으니까. 그런데 저기 나와서 뻔뻔하게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가 녹취록에는 검사들이 관여 안 했다고. 와. 진짜 나쁜 놈입니다. 와, 강백신은 진짜 이름이 언제나 튀어나와요. 저는 강백신 검사는 거의 친구 같아요. 너무 오래 봤어요. 한 7년째 법정에서 계속 나왔으니까. 과거에 조국 정경심 교수 때부터. 그때도 강백신이야. 송경우도 그때. 노형범. 다 그때 투입된 멤버들이에요. 저는 실물은 요번에 봤는데 젊었을 때 사진이 원래 돌았잖아요. 머리숱 많은. 그래서 처음에 보고 딴 사람인가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얘기는 좀 적절하진 않은데 저는 강백신을 이름으로만 계속 들었고 누군지를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국회에 나오잖아요. 저는 강백신 이름만 듣다가 처음 봐가지고 너무 놀랐어. 강백신이 나는 초대 검찰총장인 줄 알았는데 이 얼굴만 딱 보고 너무 나이가 있어 보여. 근데 이분이 73년생이야. 나이가? 그래요? 젊어. 저보다 한 2살 어려요. 어려요? 어려요? 근데 강백신 검사가 이 법정에서 구형하거나 할 때, 형량 구형하거나 할 때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당랑거철. 피고인들이 사막이. 아니라고 막 반박하고 무죄 증거 들이대고 이러잖아요. 그거는 이 대세에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치는 거야. 당랑거철이라는 게 큰 수레바퀴 앞에 있는 사마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국정조사 보면서 오히려 그 말을 되돌려주고 싶더라고요. 어제 막 큰 소리 치고 하는 거 보면서 맞아요. 너 그거 당랑거철이야. 역시 현장에서 싸웠던 분이라 다르네. 괜찮았어요? 이거 괜찮아요. 울림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음엔 알려주세요. 저희가 질의할 때 딱 써먹으면 야 진짜 근데 왜냐 이자들은 단 한 번도 견제받아 본 적이 없어요. 처벌받아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도 저렇게 까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악쓰고 막.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조작이 됐는지 잘 정리가 됐죠. 네네네. 친구한테 설명까지 가능하겠죠. 그럼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 넘어가서 검찰에게 협조적으로 하면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유동규거든요. 유동규가 어떤 편의를 제공받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김승호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뇌물수수자거든요. 그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정치자금 단순 전달자로 바꿔가지고 집행유예를 해줬어요. 와, 집행유예. 두 번째, 정치자금 부정수수 공범으로 기소가 됐는데 이걸 항소심까지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검찰이 대응을 안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구속영장. 이것도 석방되고 편의 제공돼서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 사실은 유동규에 대한 혜택을 엄청나게 검찰이 준 거죠. 자기들 말에 듣고 회유를 당해서 그 말대로 행동을 하니까 이런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의원님. 아까 요거 그대로 이 시나리오대로 흘러갔고요. 정재창의 경우에도 사실 그 3억 원이 사실은 유동규가 개인적으로 철거업자한테 빌려서 쓴 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재창을 예컨대 공갈로
구속해서 기소를 하면 정재창이 사실을 말할까봐. 그래서 막은 거. 그래서 막은 거예요. 아예 못 올라오게. 정재창한테 선물을 준 거예요. 거짓말할 대가의 선물을. 그래서 막은 거예요. 그래서 2년 6개월 동안 대장동 재판 끝날 때까지 아마 처분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꼬링시키면 정재창 또 무혐의로 봐줄 겁니다. 네. 수법이 똑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협조하면 이렇고 협조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 다 틉니다. 잡아놓고. 네. 그러니 협조 안 하기가 어렵잖아. 그런 사례를 우리 김승원 의원님이 김동아 의원님이 하나를 더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아주 흥미로운데요. 호반건설 대표하고 전무가 대장동 업자들과 한 팀을 이뤄가지고 수백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호반건설 대표하고 전무. 예. 그런데 검찰이 조사를 안 해. 이 대표 전무를 지금까지도 안 해. 지금까지도 안 합니다. 그런데 서울신문의 사주가 호반건설입니다. 맞아요. 서울신문의 사주가 호반건설. 그러니까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잡는데 언론 플레이를 잘 해준 덕분으로 수사를 안 하는 건 아닌지 의심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거를 김동아 의원님이 어제 국회에서 지적을 합니다. 자, 그 장면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호반건설 관련해서 증인들이 받고 있는 혐의입니다. 자, 호반건설 이기성 운영의 덕암, 나석기 운영의 금강인프라 건설로부터 거액의 불법 자금을 조성에 함께 사용했고 개발공사의 비밀을 이용해서 수백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혐의 받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자로 입건된 건 아십니까? 압수수색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조사 없었습니까? 예, 조사 없었습니다. 박철희 증인 호반건설 원래 부사장이었다가 대표이사로 승진했죠? 네, 그렇습니다. 임은정 증인 상무에서 전무까지 승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피혐의를 받고 있는데도 승진을 잘하셨는데 이렇게 승진이 잘 된 이유가 뭔가요? 혹시? 회사 경영상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음 보시죠. 정영학 메모에 구체적으로 불법 비자금이 어떻게 조성됐는지 나옵니다. 호반건설과 금강인프라건설에서 이기성에게 모인 총 50억 원이 남욱에게 넘어갔고 남욱이 차명 계좌를 거쳐 이중 8억 3천만 원을 김만배에게 넘깁니다. 이렇게 증인들이 대장동 일당들의 횡령과 뇌물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들인데 왜 아직까지 기소나 제대로 수사가 안 되는지 모르신다는 거죠? 저희는 전혀 횡령이나 공범 다음 화면 보시죠. 호반건설이 지금 서울신문 사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신문에 지난 윤석열 정부에 내놓은 사설들입니다. 이 대표 배임 뇌물 실체 철저히 가려 법치 바로 세워야. 자, 이재명 부동력자 심사 응할 것이라고 했더니 방탄꼼수일 뿐이라는 방탄꼼수. 와. 검찰이 유출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단독 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수사 정보 유출해서 이렇게 서울신문 자회사 통해서 단독 기사 쓰고 윤석열과 검찰의 입에 맞는 사설들을 써가면서 호반건설 봐주기 수사하고 그 대가로 서울신문이 계속해서 검찰의 나팔수 역할을 합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들에 대한 수사 진행 안 된 거 아닙니까? 와, 이거는 썩은 내가 아주 진동을 합니다. 김동호 의원님, 와, 기가 막힌데요. 자, 봐봐. 아까 호반건설 대표가 압수수색을 당할 때 입건된 걸 처음 알았다고 했지. 네. 그 압수수색한 검사가 누구냐? 바로 배가른다는 정일권이야. 압수수색 영장 올려줘. 와, 정일권이. 청구한 검사 정일권. 와, 대박이다.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김동아 의원님. 아니, 이게 호반건설이 특히 위례 사건과 향후의 뇌물 정치자금 사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 돈이 나올 구멍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돈이 나오는 중요한 자금줄이 되는 겁니다. 호반건설이 위례 사건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따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비자금이 이제 흘러가서 뭐 김만배를 통해서 유동규에 갔고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유동규나 남욱은 그거를 이제 뭐 정진상이나 김용을 줬다는 건데 그렇다면 돈의 끝을 찾았다면 처음을 찾는 게 당연하죠. 수사의 A, B, C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전혀 어떠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그냥 다들 말만
돈 받아서 전달했다, 돈 받아서 전달했다 이 말만 가지고 지금 정진상과 김용을 이렇게 기소해 놓은 거죠. 와. 사실 제대로 된 수사라면 호방건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서 당연합니다. 이게 정말 비자금이냐 아니면 그냥 사업 자금이 어떻게 흘러간 거냐 이게 밝혀져야 제대로 된 수사가 완결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수사 돈줄의 초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네. 봐주기 수사한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서울신문이나 이쪽에서 좀 윤정부의 그 검찰의 나팔수 역할을 하면서 네.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닌가 이게 강한 의심이 되는 거죠. 그거는 진짜 내가 볼 때는 너무나 합리적인 의심이야. 그러니까 돈을 그냥 따라가면 유동규가 3억 빌린 거 갚아야 된다고 돈 달라고 했을 때 남욱 정여희가 자기네들도 돈이 없으니 그때 이제 돈이 마른 상태였습니다. 없으니까 남욱, 정영학, 정재창이 돈을 꾸역꾸역 모아서 9천만 원을 만듭니다. 맞아. 그걸 전달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정재생약을 찍어놨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갖고 공갈치는 거고. 사진과 동영상을 다 찍어놨어요. 그렇죠. 그 사실 그때는 영상도 있습니다. 대장동 업자들이 돈이 많을 때라 아까 우리 김동완 의원님 말씀하신 돈 나올 구멍, 네, 그 찾을 그 급한 때, 딱 비슷하게 연결이 되네요. 와. 그럼 사실 지금 돈의 출처, 뇌물의 자금 출처를 얘기하시니까 떠오르는데, 그 아까 나왔던 그 철거업자 있잖아요. 네. 철거업자가 증언을 했더니 이원석 전 총장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만 믿기 어렵다. 왜냐하면 돈을 받은 시점이 오락가락한다. 과거 진술서에는 맞아요. 13년에서 14년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12년에서 13년이라고 하고 맞아요. 있지 그러더라고요. 않느냐. 그렇게 따지면 그 철거업자가 법정에 증언했던 게 24년이거든요. 24년이고 그 확인서 쓴 거 25년. 네. 네, 작년인데 10년이 넘게 지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12년, 13년 또는 13년, 14년 무슨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 그렇게 따지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가지고 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유동규가 김용 전 부원장한테 경선자금 전달했다고 하는 시점은 2021년이에요. 그 조사를 22년에 받았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무슨 요일에 줬는지 그 정확히 기억하는 날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바꿉니다. 1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렇습니다. 또 하나 예리한 지적입니다. 돈의 출처. 돈의 출처를 그 유동규가 그 철거업자를 압수수색을 합니까? 아니면 철거업자가 유동규를 압수수색을 합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돈의 출처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 없다고요? 이해가 안 되세요? 넘어가시죠 그냥. 예. 그러니까 수사를 해야 되는데 한번 조사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야. 호반건설은. 그러네. 와, 이 썩은 내 막 풀풀 납니다 진짜.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언론사들을 다 이렇게 막 인수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사업하고 자기들 보호받고 정권에 충성하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검찰은 진짜 처벌받아야 될 사람의 죄는 덮어주고 맞아요. 자기들이 의도한 이재명 지금 대통령 잡으려고 그 죄를 눈 감아주면서 이 짓을 벌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전 국민이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정말 이 사건을 떠나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그 건설사가 가지고 있는 신문사들, 뭐 문화일보나 뭐 정말 다행히 많지 않습니까? 한경이나. 근데 거의 다 정말 윤석열 검찰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수조사를 해서 아예 제도적으로 건설사가 신문사를 가질 수 없게끔 만드는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굉장히 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금산분리처럼.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끝으로 국회에 나왔던 그 검사들의 태도 한번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들은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고 국회의원 앞에서도 고압적입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다 보고 있는데. 근데 밀실 조사실에서는 어떻겠냐. 그렇죠. 아, 그러네요. 그게 내가 됐다고 생각해봐. 진짜 그러네요. 이거 오줌 지리는 겁니다. 예. 검사들의 그 고압적인 태도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압수조서에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넣었군요. 그거하고는 이 부분과 아무런 무관한 것입니다. 황백신 그래서 증인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왜 말씀을 못하게 합니까? 박태선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강백신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선택적 기억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백신 증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태선 국민에게 설명을 못하게 합니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피고인 측의 아니면 그 변호인들의 일방적 주장이고요. 호승진 기억해 두세요. 예, 호승진. 그럼 옳아요? 그 위원장님, 저희는 남욱의 진술, 그게 아프죠? 유동규의 진술을 사진을 일방적으로 절대 믿지 자, 않고요. 무슨 아주 검사다워요. 그동안 무슨 형식으로 했는지 다 보여요. 들어가세요. 이제. 10초만 주시면 그 아이템 자, 사진 다음.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김용 유동규가 수수자 측이다라고 해서 상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 만약에 신할참 진짜 이게 대법원에서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이 의원님들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안 받아들여주면 너 어떡할 거야? 근데 오히려 너무 지금 재판 중인 사실에서 저거 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대법원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매우 호승진 사실은 증인. 걱정이 됩니다. 와, 저 진짜. 호승진 누구예요, 저? 자, 호승진 내 기억해 두라고 했잖아. 예. 검찰이 이재명 정부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 내가 한 사례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가 없이 시작한 정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인수위 차원의 국정기획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거기에서 각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의 철학에 맞는 업무 보고가 와야 돼. 네. 그런데 검찰도 업무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검찰에서 업무 보고로 하라고 보낸 놈이 누구냐? 호승진을 보냈어. 검찰이. 맞아. 이거는 이재명 정부를 완전히 진짜 우습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업무 보고 하는다고 한 말이 뭐냐? 수사 기소 분리는 잘못된 것이라는 걸 업무 보고를 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아는데 일부러 얘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그냥 우롱한 거야. 얼마나 이재명 정부를 우습게 와, 합니까? 대박이다. 아, 지금 변호사지 그때는 지금은 이제 변호사지만 그때 검사였고. 호승진이가 그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맞아요. 할 때 예. 쳐들어온 놈입니다. 쳐들어간 사람이야. 예, 맞아요. 그 놈입니다. 그게 근데 호승진이야. 검찰에서 걔를 우리 민주당 정권에다 보냈다. 얘를 민주당 정부를 보낸 거야. 얘를 일부러 그런 뭐 호승진은 압수수색하러 일부러. 또 보냈나? 아, 나는 그때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와, 저는 그거 처음 알았네. 우리 그 빨간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호승진 검사가 법정에 나와선 저거보다 더 합니다, 사실. 지금 다 국민들한테 공개돼서 그렇지 그 법정에서 항상 저런 식으로 자기 변론을 하고 하는데 정말 사실은 변호인도 그렇고 피의자들도 그렇고 다들 거의 노이로제 걸릴 수준입니다. 저렇게 뻔뻔스럽게 뭐만 하면 거짓말하고 말 바꿔가면서 재판부를 호도하고 하는데 그거 견디는 것도 정말 진짜 고역이고 그것도 고문입니다. 우리 빨간님도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 현장에서. 네, 근데 호승진 검사를 국정기획위에 그렇게 보냈다는 거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한테 학번 물어봤던 거랑 똑같은 모욕감을 느껴요. 진짜 모욕적이었습니다. 아니, 더한데요. 민주당사를 침탈한 놈인데 압수수색했었죠. 걔를 어떻게 민주정부에 아니 이재명 대통령을 보고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업무 보고에 호승진을 보냈다니까. 근데 사실 김동아 의원 잘 아실 텐데 김용전 부원장 구글 타임라인 있잖아요. 예. 그거 증거 채택하면 안 된다고 믿을 수 없다고 했던 게 호승진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호승진이 과거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에 있을 때 자기가 박근혜 비선 의료 입증한다고 그 비선 의료 행위를 한 사람의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제출했던 사람이 저 사람. 호승진이야? 와. 근데 이번에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믿을 수 없다 그러고. 법원 감정까지 다 거친 거를 믿을 수 없다고. 근데 이 사람이 많이 언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저희는 사실은 실력은 없다고 봐요. 그냥 앞에서 말만 저렇게 하지 실제 그 조작하고 하는 것들은 강백신, 어미준, 정일권 그리고 정일권이 그런 검사들이 하고 저기는 항상 말만 저렇게 하는데 호승진 검사가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 그때 정진상 실장을 조사할 때 그 변호인이 조금 한 10분 늦게 갔습니다. 그 10분 늦게 간 찰나에 정진상 실장 면담한다고 불러서 그걸 또 회유를 하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호승진이? 네. 정진상 그때 실장은 변호인이 자기는 이제 회유 당하는 척을 아마 하려고 좀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려고 했는데 변호사가 그때 이건태 의원이 변호사할 때인데 너무 빨리 와서 자기가 아쉬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정진상 실장마저도 유동규처럼 회유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한 거였죠 그때.
진짜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봤으면. 아 이거 전 국민이 알아야 되는데 어떡하냐. 이 매불쇼가 너무 영향력이 없어. 아니 근데 이 오늘 지금 이 방송과 이 내용은 진짜 널리 좀 퍼져. 전 처음 알았어요. 너무 충격이야. 와. 또 어제 나왔던 내용 중에 사실은 뭐 크게 이렇게 눈길을 사로잡지는 못했을 텐데 워낙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라. 맞습니다. 정영학 회계사 민간사업자 정영학 회계사의 변호인이 출석을 해서 그것도 중요하죠. 예, 그 정영학 녹취록만 조작한 게 아니고 정영학이 제출했던 USB에 담긴 엑셀 파일. 그게 이 배임 사건의 본질이거든요. 네. 그 엑셀 파일을 검사가 임의로 숫자를 고쳐서 마치 정영학이 시뮬레이션 했던 것처럼 증거로 제출한 사실. 네. 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복잡해질 그렇습니다. 테고. 이게 이제 본질이라고 그게 봉지욱 기자도 요거 얘기하라고 했는데 이게 좀 복잡해가지고. 아 그랬어요? 네. 너무 복잡한 얘기라. 왜냐하면 택지 평당 분양가를 1,400만 원으로 시뮬레이션을 했던 것을 검사가 1,500이라고 숫자를 바꾼 거예요. 근데 1,500으로 할 경우와 1,400으로 할 경우에는 1,400만 원으로 하면 그 사업성 분석에서 관과 민간의 수익금 쉐어가 5대5가 나오는데 1,500만 원으로 입력하면 관의 수익금은 그대로인데 민의 수익금이 확 늘어나서 배임 금액이 엄청 커 보이는 것 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심지어 배임이 아닌 것이 배임으로 보이게 만드는 효과. 그걸 엑셀 파일을 검사가 임의로 조작을 해서 정형하게 시뮬레이션인 것처럼 제출을 하고 진술을 받았던 거거든요. 와, 이거 크잖아. 이거는 이게 사실 본질이네. 굉장히 저는 되게 제일 중요한 본질입니다. 예. 검찰 입장에서는 1,400에서 1,500이면 한 100 정도만 바꾸는 거니까 달콤하겠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데 완전히 이제 범죄 구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전제가 성남시가 확정이익을 받는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분양이익이 1,400에서 1,500 늘어나면 어차피 성남시의 확정이익은 고정이고 그렇지. 그러면 이제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민간 사업자가 받을 수 있다. 그걸 이제 배임으로 엮을 수 있지. 얘네들은 원래 1,500으로 하고 그 1,500 기준으로 확정이익을 산정했어야 되는데 1,400 기준으로 확정이익을 산정했고 사실은 1,500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파일을 조작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했던 남재영 검사 어제 증인으로 신청이 돼 있었는데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아마 무단 불출석 했을 걸로. 무단이에요? 아예 불출석 사유서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전 국민이 좀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그 녹취록 재창이 형을 실장님으로 바꾼 그 녹취한 분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속기사. 네, 속기사. 그거는 지금 검찰이 밝히지 않고 있어요. 예, 속기사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가림막 뒤에 속기사 한 분이 그 사람 아니에요. 있긴 있었는데 예. 다른 분이라고. 지금 아무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속기사는 뭐 불러봐요. 어차피 본인도 여기에 참여한 사람이니까 뭐 진실을 얘기하겠습니까? 어제 김태훈 검사장이 얘기했는데 녹취록은 사실은 참고 자료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녹음 파일이고요. 그럼 검사가 그 녹취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녹음 파일을 들어본 다음에 본인의 판단하에 녹취록을 제출하는 게 원래 수사의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냥 녹취록에 있으니까 몰랐다. 이것은 성립할 수 없는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그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는 우리 변호인들한테 아예 녹취 파일 자체도 제공이 안 됩니다. 안 된 상태에서 저런 녹취록만 판사한테 짱짱짱짱이를 보여주면 그 판사가 당연히 그 녹취록만 보고 써져 있는 대로 구속영장을 칠 수밖에 없는 그렇겠지. 거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다 김용이나 정진상 구속영장 때는 다 제시가 됐던 자료고요. 영향을 미치죠. 진술을 받을 때도 녹취록을 보여주면서 제시하면서 진술을 받잖아요. 어제 남욱도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검사가 야 유동규 이렇게 얘기하는데 녹취록에도 있는데 너 왜 아니라고 그래? 근데 검사들이 배매어로 이걸 어떻게 했냐? 이건 녹취 원본이 중요한 거다. 원본도 같이 제출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해. 걔네들은. 내가 어제 보는데 아주 열받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게 저희가 그 녹취가 10년이 넘는 녹취 파일을 그 변호인이 다 듣고 한 글자 한 글자 틀린 거 뭔지 분석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검사가 그런 것들을 받았을 때 만약에 뭐 실수를 했다라고 치더라도 그걸 검사가 그 수많은 역량을 통해서 발견하고 객관 의무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다 변호인한테 던지고 해라. 그리고 그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는 전혀 변호인이 녹취 파일을 들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저 검사들의 말은 형식적인 논리고 핑계일 뿐이지 그렇습니다. 절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보면 얼마나 이 배매어가 발달했는지
보면은 정말 여실히 느껴집니다. 100번 양보해서 뭐 위례신도시처럼 청취불능으로 점점점 돼 있던 것을 위더러시. 들어보니 뭐 잘못 들었어. 이거는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재창희형이라고 정확하게 돼 있는 것을 삼음절의 실장님으로 바꿔서 정진상을 표적 삼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실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의도죠. 아 무섭다 근데 무서워. 진짜. 그게 핵심이야. 예. 내가 뭐 대단한 정의감 때문에 여기 열내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무섭다. 이게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호승진 꼭 기억해야 돼. 호승진 좀 기억해. 아니, 그러니까 김용 전 부원장 얼마나 억울하겠어. 이런 상황이니까. 네. 하여튼 뭐 속기사분들은 제가 판사일 때도 보면 다 10년, 20년 전문가들 아닙니까? 좀 아주머니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청각도 발달해 있고 이걸 놓치지를 않습니다. 거의 실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또 그 실수하면 과태료인가요? 모두 늘고 그래요? 자기 자격도 박탈되니까 지금 이거는 분명히 검사의 정치 검사의 의도가 들어갔다. 네. 라고밖에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는 한 분이 매불쇼를 찾아주셨습니다. 어제 뉴스타파의 PD가 매불쇼에 나와서 이분의 이름을 이제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반론권 보장할 텐데 할 거다. 네, 그래서 오늘 반론권 차원에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화가 많이 나 계십니다.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이렇게 뵈야 되네. 예. 잘 지내셨죠? 잘 못 지냈습니다. 어제 오늘. 그렇습니까? 네. 상황을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잠깐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뉴스타파의 PD가 매불쇼에 나와서 장영하 판결문에 있는 조폭 박철민이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준석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 읽는 과정에서 우리 박범계 의원님의 이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제 매불쇼 댓글에서도 굉장히 시끄러웠는데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장영하 판결문에 있는 박철민이 이준석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우리 곽수산 씨가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아우가 이런 말씀 올리기 송구하오나 국민의힘과 이낙연 캠프에서 형님께 금전적인 부분과 현재 사업적인 부분에 대하여 힘껏 힘을 실어드리고 이재명 지사와의 부적절한 부분에 대하여 형님께서 명확한 자료만 주시면 박범계 쪽에서도 공직자 잘못된 윤리적인 부분으로 형님분께선 처벌받지 않으시고 이재명 지사 부분만을 언론에 다루기로 하여 형님께서 마음만 허락하신다면 금전적 부분, 재판 부분 모두 도움을 주실 것을 약조하였습니다. 네. 이거는 장영하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우리 박범계 의원님. 네. 지금부터는 이제 마이크를 아예 다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거기서 왜 나와 이제 그렇게 해서 썸네일을 뽑으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 사진과 이낙연 씨라고 해야 되겠네요. 사진을 같이 올리셨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법무부 장관 때 얘기를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문에 등장하는 것은 판사가 팩트로서 제가 여기에 관여돼 있다, 조폭 연루설에 관여돼 있다라고 하는 팩트를 확정한 게 아니고 장영하가 그 성남 마피아인가요? 거기 이준석에게 보낸 편지에 언급된 내용인데 방금 곽수산 씨가 소개했듯이 그 편지 내용이 있습니다. 뿐더러 그거 말고도 이 편지에 동일한 내용으로 박 장관이나 또는 윗분들이 거론한 것은 아니나 즉 제가 거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게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도 소개를 안 해주시는데 그 편지에 똑같이 같은 패러그래프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는 장영하든 또는 무슨 거기와 관련된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든 어떤 변호사든 또 뭐 거기 나오는 그 소위 국제 마피아파의 이준석이든 지금 말하는 개혁신당의 이준석이 아닙니다. 마피아파의 이준석이든 제가 법무부 장관의 재직 당시에는 물론이고
그 전이나 지금까지 이 관련자들을 전혀 만나거나 또는 접촉하거나 또는 저하고 가까운 뭐 법무부의 뭐랄까요 스태프들에게 그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무슨 접촉을 했거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제에 이제 우리 최욱 앵커께서 저하고 방송을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KBS에서부터 오래 했는데 네, 맞습니다. 예전에 좋아하셨죠. 서로. 아니, 저는 지금도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어제도 이거 다룰 때 어떠한 논평도 첨언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약간 맞장구 쳤죠. 아니에요. 박범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진짜 아닙니다. 그거는. 좋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내용을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첨언합니까? 자, 그래서 없습니다, 이제 저는. 많은 그 댓글들이 있었어요. 그 댓글 중에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지지자분들의 이제 그런 아쉬움 속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댓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 점을 좀 밝혀야 되겠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 재직 시에 분명하게 이재명 후보, 예비 후보든 또는 정식으로 후보가 된 이후든 제가 장관 재직 시에 그 당시 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장동 사건이든 뭐 이거 조폭 연루설 사건이든 무고하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확신 속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냐라는 것은 제가 지득한 한나라의 최고 공직자로서 제가 지득한 사실을 가지고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겠죠. 문재인 정부 당시의 일이고 맞습니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확신으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무고하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할 때 첫 대표하실 때 저에게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장을 맡겨서 그 2년 동안 제가 복무를 했다. 그 뒤에도 대통령께서 저보고 법사위 간사로 갈 수 있겠냐고 하실 때 소위 사선 의원이 법사위 간사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법사위 간사 가가지고 지금의 당대표이신 정청래 법사위원장하고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소위 사법적 리스크에 대해서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복무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아유,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다 됐나요? 아니, 저는 오늘 뭐 제가 할 건 없고요. 우리 의원님에게 진짜 그야말로 반론권을 드리려고 그렇습니까? 모신 겁니다. 그렇게 해야 타당한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가 갖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한 철학이나 방침, 입장들은 전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더러 한동훈의 그 소위 말하는 잠겨져 있는 그것을 포렌식하는 것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있었고요. 상설 특검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어찌됐든 그러나 제가 한나라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소위 사회 안전과 치안 그리고 법 질서를 준엄하게 천명하는 장관으로서 어찌됐든 우리가 정권 창출에 실패했다는 거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것 그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20대입니까? 맞아요. 20대요.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뭐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사선 의원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검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솔선수범한 면도 있다라는 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의원님, 그러면은 이 조폭 박철민이가 우리 장관님의 이름을 자기 자체적으로 신뢰를 쌓기 위해서 그냥 자의적으로 활용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 끝나고 이미 뭐 이제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이 박철민, 뭐 장영하 변호사, 이준석 이 편지가 어떻게 해서 주고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형사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이 편지에 대해서. 그렇군요. 저는 제 이름이 여기에 거론된 건 어제 그 방송 보고 알았습니다. 처음 하셨어요?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깜짝 놀라셨겠네요. 깜짝 놀랐고 더더군다나 최욱 앵커께서 진행하는 매불쇼에서
제가 요즘엔 뜸했지만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럼요. 저희가 그 내란을 그래서 같이 서운했어요. 많이 서운했고 설마 제가 사실은 근데 거기서 왜 나와라고 썸네일을 달으셨길래 제가 그러면 최욱의 영카는 그러면 저를 의심하고 있나? 그건 아니죠. 있는 그대로 간 거예요. 오케이. 있는 그대로.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저를 한번 응원해 주십시오. 응원해달라고. 아니 있는 그대로야 그냥. 아니 판결문에 있는 그대로 그냥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의견을 달지 않았어요. 그러나 친하다고 해서 편들고 안 친하다고 해서 받고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좋아요. 그래서 댓글을 이제 오해를 갖고 댓글을 다신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께 아까 책임이란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으로 제가 이번까지 포함하면 한 4번쯤 아마 소위 이제 아카데미상으로 따지면 노미네이트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는데 제가 그런 원죄랄까 아무튼 정권을 잃었잖아요. 그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책임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뭐 구차한 변명이나 뭐 이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분명하게 검찰 개혁에 대한 제 입장, 그리고 뭐 한동훈의 그 포렌식에 대한 제 입장, 그리고 상설특검에 대한 입장, 그리고 이 소위 조폭 연루설에 대한 제 입장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우리 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에 대한 오해가 계시다면 좀 풀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언론학자님 혹시 뭐 덧붙일 말씀 없으십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그 편지고 그 사람 일방적인 주장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강조돼서 얘기했으면 오해가 없었을 텐데 판결문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부분이 강조가 조금 덜 되다 보니 마치 이제 판결에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나온 확인된 내용인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오해 살 여지는 없었어요. 편지란 얘기를 한 6만 번 했습니다. 근데 그럼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나?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왜 이름이 거기서 등장을 하냐, 의아하다.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름이 나왔다는 자체만으로. 그러면 또 제가 종편이든 어디든 돌아다니면서 제가 성실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판결문 내에도 그 편지에 분명하게 박 장관이나 윗분들이 거론한 것은 아니나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해 지겠습니다. 어떻게 그 매불쇼에 대한 어떤 서운함은 좀 어떻게 한번 불러주는 걸로 제가 그 여부를 판가름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 제목에도 반론권 보장까지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합니다. 뭐 그죠?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죠. 강요하는 거 아니죠? 강요하는 거. 가스라이팅인지 미워할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지지자 중에 한 분이 꿀밤도 때는. 꿀밤. 꿀밤은 맞아야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반론한 기회를 주시고.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과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